TSMC는 독점을 하고 웨이퍼 한 장당 TSMC가 챙겨가는 돈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게 모든 미국의 IT 회사들이, 팹리스들이, 빅테크들이 불만스러워요. 인텔이 파운드리를 제대로 해주는 것,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익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 인텔이 못하더라도 삼성이 해주면 좋은 것이죠. 지금 D램의 경쟁력과 HBM의 경쟁력을 올해 안에 2022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4년은 뒤쳐져서 끝난 해, 2025년까지 뒤쳐지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느냐인데, 사실 지금 상황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좋지 않습니다. TSMC의 비약적인 성장의 배경? 이건 뭔가요? 이 회사는 왜 그 거대하고 모든 걸 잘했던 삼성보다도 뛰어난 지금의 이런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서는 인텔과 삼성의 공동 운명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텔이 지금 거의 망한 회사가 됐습니다. 4분 5일 찢어서 이렇게 회사들이 관리하는 체제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파운드리는 미국 회사들이 TSMC와 협력해서, 그리고 뭐 설계하는 부분들은 AMD나 뭐 이런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 정도로 인텔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과 TSMC의 부상이 완전히 붙어 있는 얘기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인텔이 죽었으니까 TSMC가 뜬 겁니다. 왜냐하면 인텔이 못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텔이 이 무어의 법칙을 재현한다는 것.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밀도가 매 분기, 매 특정 시기마다 2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더 작아지고, 작아진 만큼 더 빨라지고, 근데 작아졌으니까 웨이퍼 한 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는 많아지니까 생산량은 많아지고, 작고 빨라지고 생산량 많아지는, 굉장히 좋은 법칙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실현을 못하면 망하는 법칙입니다. 내가 이걸 올해 잘하다가도 내년에 이걸 실현을 못한다? 그럼 우리 회사는 경영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많은 D램 업체들이 시장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인텔은 계속해서 이걸 실현해 왔죠. 매년 제일 좋은 칩을 제일 먼저 가장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써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생태계를 구축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금을 만드니까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하니까 점점 만들어지는 속도가 줄어요. 어떻게 되느냐? 애플 입장에서는 인텔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엔비디아도, 다른 종류의 다른 업체들도 옛날에는 인텔의 CPU를 장착하고 인텔 서버를 사면 됐는데, 인텔 서버를 사면 올해 더 좋아지지 않아? 어떡하지? 아마존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다들 자기가 설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는 인텔이 안 만들어줬죠. 인텔이 파운드리를 안 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이거 돈 안 돼 하고 안 한 거예요, 인텔도. 그리고 내 거 써. 뭘 니네들이 제조를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TSMC가 보니까 이걸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분업화된 구조가, 이게 단지 그 회사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전 세계 IT 세상에 혁신을 가져오는 구조가 된 겁니다.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 인텔은 삼성처럼 설계도 하고 제조도 했는데, 네. 우리 거 써, 너네 네. 그 개별적인 디자인은 우리가 안 만들어 줄 거야 했는데, 네. TSMC는 그 설계 갖고 오면 만들어 줄게. 네. 근데 이게 모든 면의 벤치마크로 보면은 인텔이 여전히 더 좋은 칩이겠지만, 내가 쓰는 용도로 보면은 내 맞춤형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해. 오히려 이게 더 빨라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더 빨라집니다. 이쪽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계속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지는데 TSMC는 만들기만 하잖아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보니까 어떤 설계도가 와도 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는 제조에 있어서 탁월해지고, 팹리스는 좀 더 세밀한, 좀 더 어려운 설계를 가져가서 TSMC에 맡기면 TSMC는 그걸 계속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인텔은 안 해봤죠. 그리고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해야 되니까 모든 차원의 리소스를 다 투입해야 되죠. 특히나 이 제조 부문은 돈이 많이 드는 부문인데 이걸 투자하고 못 만들어내니까 손해도 커지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종합 반도체 회사 모델이 점점 더 작은 무의 법칙을 실현해야 되는 세상에서는 혁신의 모델이 아니게 된 겁니다.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이 더 잘 되게 되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혹은 삼성이 좀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들겠네요. 왜냐하면 TSMC 혼자 독주하면 가격도 네. 비싸고 그럴 테니까. TSMC는 독점을 하고 웨이퍼 한 장당 TSMC가 챙겨가는 돈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게 모든 미국의 IT 회사들이, 팹리스들이, 빅테크들이 불만스러워요. 내가 좋은 칩을 만들어야 되니까 TSMC와 거래는 해야 하는데
100% TSMC가 만드는 이 상황은 너무 싫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미국 정부라고 좋겠습니까? 미국 정부는 어떤 회사가 독점하면 무조건 쪼개버리는 나라입니다. 스탠다드 오일도 그렇게 쪼갰고 MS, 마이크로소프트도 옛날에 쪼개려고 했습니다. 쪼개려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것도 할게, 익스플로러도 안 달게 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미국은 그런 나라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체적인 IT 세상의 지형,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TSMC가 사실상 한 단을 독점하고 있는 이 상황을 불편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야 너네 타이완에서 만들지 말고 미국에서 만들어 해서 애리조나에 공장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렇지만 더 좋은 상황은 인텔이 파운드리를 제대로 해주는 것.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익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 인텔이 못하더라도 삼성이 해주면 좋은 것이죠. 예, 전체적인 판의 그림은 그렇고 기술적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5나노 이하 공정에서 파운드리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가 있느냐? TSMC와 삼성뿐입니다. 삼성은 못 믿어서 지금 못 맡길 뿐. 이 공정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전 세계 2개뿐이에요. 삼성과 TSMC. 그리고 4나노, 3나노, 2나노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삼성과 TSMC 뿐입니다. 근데 둘의 기술적인 차이가 난다. 네, 기술적인 차이는 나지만 여튼 삼성은 계속해서 시도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운드리 회사도 다 포기했고요.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도 다 포기했고 전 세계 다른 모든 파운드리 회사들이 10나노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해요. 7나노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만들면 30조, 40조가 됩니다. 이제 공장이. 공장 하나 만드는데 30조, 40조가 들어. 이거는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아니게 됐습니다. TSMC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삼성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는 있는 겁니다. 잘 안 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기술적으로도 삼성에게 그렇게 TSMC를 제외하면 다른 경쟁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뭐 중국 회사들이 아니면 파운드리 회사들이 뭔가 합친다는 얘기들, 합종연행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삼성이 1등이 2등이 아니게 된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봐야 그 회사들은 5나노, 4나노, 3나노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 삼성 입장에서 파운드리의 기술력은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쪽 디램 쪽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들어간 AP 개발에도 파운드리의 기술력은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파운드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사업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미국을 이긴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의 경쟁 상대는 중국인데 지금 중국 새로 생겨나는 가전제품과 온갖 종류의 IT 제품을 한번 보시죠. 드론, 카메라, 뭐 휴대용 카메라, 청소기. 아니면 뭐 로봇 청소기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중국이 뭐 1, 2위를 하는 게 아니고 1등부터 10등까지가 거의 다 중국 회사입니다. 한두 개 회사만 중국 회사가 아니에요. 점유율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제품들의 새로운 IT 하드웨어를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하지 못하는 유일한 부문이 어디냐? 반도체입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국이 막겠다고 해요. EUV 장비를 안 주겠다고 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거 막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인 IT 세상의 경쟁력이 칩에 있는데 이 칩을 반도체를 중국에 주는 상황은 상정하기 싫은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지금 막고 있거든요. 막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그래도 1등을 하고 있어요. 점유율도 1등, HBM도 하이닉스가 1등, 다 1등을 하고 있어요. 1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파운드리 부분에서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IT 세상 어디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나요? AI에서? 양자 컴퓨터에서? 아니면 중국이 잘하고 있는 하드웨어에서?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체를 계속해서 전 세계를 끌어오는 나라의 입장에 있었던 것 자체가 행운이고 운명이라면 앞으로도 이 행운과 운명이 이어지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삼성의 운명이 아니고 대한민국 수출 제조업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선대 회장을 비교해서 현재 경영진의 경영 능력은 언급을 했는데 네. 삼성 내부의 문제, 뭐 삼성 공무원 이런 말들도 돌긴 하는데 책을 내기 전후로 책을 낸 뒤로도 많은 분들을 삼성의 전현직 경영진 혹은 삼성의 지금 현재 실무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실무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기술을 경시하는 문화가 오래됐다.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임원이 되고 상무가 되고 부사장이 되고 승진하는 게 아니고 왠지 저 사람이 친해서 아니면 재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어렵다. 아니면 삼성은 설계만 중시하는 회사다. 공정이나 설비 부분을 무시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TSMC에 많이 뒤지고 있는 거다.
그런 종류의 얘기들을 이 밑에 단 그러니까 경영자와 실무자로 나누면 실무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영자들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기술적으로 뛰어났고 직원들이 다들 열심히 했고 직원들의 에너지가 엔지니어의 힘이 삼성을 떠받쳐 왔는데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건 느껴지는데 그리고 뭔가 기술에서 구멍이 나는 부분들이 있고 구멍이 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메워야 다음 제품이 나오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고 빠르게 돌아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못하는 게 아닌데 여전히 설계는 우리가 제일 잘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어떤 설비나 뭐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닌데 우리가 왜 못할까? 거기에 대한 분석이 지금 여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이지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가능성을 저는 짚어봤는데 하나는 표준을 지킨다는 측면. 이를테면 이건 FAB, FAB15라고 구글 어스 같은 곳에서 검색하시면 맵에서 검색하면 타이완에 있는 TSMC 15 공장이 나옵니다. 근데 15 공장이 위에서 다 보여요. 그 뭐 지워놓지 않습니다. 보면 공장 세 개가 딱 붙어 있는데 거의 흡사한 모양으로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이 지은 방식과 다른 공장이 지은 방식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설비 라인도 똑같고 들어가 있는 기계도 똑같고 레시피도 똑같고 여기서 되면 여기서 되고 여기서 되고 수율이 여기서 한번 잡으면 다 잡히는 겁니다. 표준화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삼성의 라인들은 다 다릅니다. 한국에 한 10개 정도의 10몇 개의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들이 천장 그 지도로 보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을 때마다 삼성이 늘 보도자료를 낼 때 드디어 세계 최대의 팹을 우리가 짓습니다. 또 최대의 팹을 짓습니다. 최대의 팹을 점점점 지을 때마다 커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을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장마다 표준화를 다 새로 해야 돼요라는 뜻이기도 하죠. 동시에 그동안 삼성이 가져왔던 부품 업체, 중소기업 그리고 연관 업체들과의 생태계를 불러보라는 겁니다. TSMC에게는 이게 매우 탄탄합니다. TSMC는 납품 단가 후려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 TSMC가 주변 협력 업체들과 일할 때 기술적인 대화 그리고 기술적으로 뛰어날 경우에 처우를 많이 해주고 그 기업들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인데 대한민국은 그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수출을 해야 되고 수출 대기업이 중요하니까 국가적으로도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 대기업이 중요하고 밑에 기업들은 다 하청기업이라는 형태로 부르죠. 이윤율도 딱 정해놓고 이런 식입니다. 당신들 직원이 얼마나 되죠? 재무제표 가져와 봐요. 지난해 이윤이 10%나 났네요. 5% 보장해 줄게. 대신 매출은 2배로 만들어주면 비슷하잖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왔던 겁니다. 그 말은 나쁘게 말하면 납품 단가 후려치기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기업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밑에 구조가 클 수 없었어요. 그 구조를 키워야 됩니다. 지난 3월 주총에서 그 지난해 변화하는 AI 반도체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사과를 했거든요. 그 책을 딱 보면서 이거 세 번째 사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시점 4월에 삼성전자는 더 위기인가요? 그건 세 번째 사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왜냐하면 두 번째 사과가 기술력의 위기가 있다라는 사과가 D램과 HBM의 위기였는데 그 HBM의 위기가 AI 시대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한 번 더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건 뭐냐면 네. 서 기자님이 생각하는 세 번째 사과는 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내용은 이걸 거다. 또 했는데 안 됐다. 뭐를? 저희가 지금 D램의 경쟁력과 HBM의 경쟁력을 올해 안에 2022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4년은 뒤쳐져서 끝난 해, 2025년까지 뒤쳐지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이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래서 매출 측면에서도 미래 기술 측면에서도 뭔가 답을 낼 수 없을 때 이때 바로 사과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사과하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사과하면 바로 자인하는 게 되니까요. 근데 분명히 만약에 이 기술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서 HBM에서 아니면 D램에서 아니면 파운드리에서 파운드리는 사실 지금은 약간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D램이 너무 급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올해도 못했습니다. 내지는 이번에 HBM4로 먼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3E를 살짝 건너뛰고. 뒤쳐졌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건 뒤쳐진 대로 그냥 납품을 하고 4부터는 최대한 이 갭을 좁히겠습니다. 내지는 갭이 있더라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 그럼 그 시기는 그걸 가시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거는 네. 엔비디아의 납품 여부가 되는가요? 그 엔비디아의 납품 여부가 중요한 것이 지금
엔비디아가 천안 패키징 공장에 다녀갔다 3월에 다녀갔다. 사실은 최근에 삼성에게 좋은 뉴스가 많았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검사를 다녀갔다. 이것은 퀄 테스트에 있어서 좋은 신호다. 여기서 천안 공장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룹의 회장이 사직생이라는 말을 했다. 이제 정신 차리겠다고 했다. 우리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다. 주총장에서도 막 주주들이 소리치는데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서 왔고 그 뒤에 지금 3E 제품에 대해서 브로드컴은 콜이 거의 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좋은 소식들이 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확정되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특히 하나하나 따져볼 것이 뭐냐면 지금 퀄 테스트가 되고 있다는 것은 3E 제품입니다. 방금 포기했다, 반쯤 포기했다라고 말은 바로 그 제품. 근데 그 제품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 제품 납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3E의 8단 제품. 사실 하이닉스는 2023년 연말에 만들었고 2024년 1월에 엔비디아 콜을 받았고 3월에 납품한 바로 그 제품을 지금 이제 콜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몇 번 받았습니다. 계속 떨어졌죠. 근데 이번에 받고 있는 이게 통과된다면 2분기 안에 통과될 수 있고 2분기 안에 통과되면 하반기 중에 납품이 시작되겠죠. 엔비디아의 신제품 블랙웰 울트라 B300이라고 말하는 제품에는 12단이 들어갑니다. 이 12단을 언제 납품하느냐? 콜은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12단을 납품하는 시점이 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이닉스는 작년 9월부터 납품했거든요. 8월 9월부터 납품했는데 이 제품을 한 1년 격차로 줄인다면 우리도 삼성도 3분기 말 4분기 초 정도에 납품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3 제품 8단에서는 1년 6개월 났던 격차가 1년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줄여나가는 어떤 흐름이 있었다는 거 그런 종류의 흐름이 보이는 건 좋을 테고 다만 여기까지도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1년 이상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4에서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느냐인데 사실 지금 상황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좋지 않습니다. 삼성이 그 4라는 그 HBM4를 만드는 이 디램을 쌓을 때 이 쌓는 디램을 1C 디램이라고 10나노대 6세대 제품을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나노대 6세대 제품을 하이닉스는 만들어서 지금 양산 단계에 있거나 양산 직전 단계에 있거나 대량 생산이 가능한 단계인데 삼성은 아직 수율 확인을 못한 단계 같습니다. 수율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양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위한 생산을 해보고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 대량 생산 양산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삼성은 아직 확인하는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 웨이퍼라는 것이 한 번 라인에 들어가면 여러 개의 웨이퍼가 묶여 있는 이 랏 상태로 그 팹에 들어가면 라인에 들어갔을 때 석 달 정도를 흘러야 제품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EUV 레시피 공정들이 이렇게 쭉 도는데 석 달이 걸립니다. 설계하는데 한두 달 더 걸리겠죠. 이번에 이걸 넣어서 라인에 돌려서 제대로 나오고 그러고 난 패키징을 한 뒤에 이게 제대로 됐다는 걸 확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 물리적으로 넉 달, 5달이 걸립니다. 근데 아직 칩이 없어요. 칩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하이닉스는 가지고 있는 이 칩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당장 올해 안에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그건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올해 안에 HBM4를 유의미한 속도로 만들어내서 납품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것들과 관련된 소식, 6세대 디램, 1C 디램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HBM4를 얼마나 만들고 있느냐와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해서 10대 일간지에서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전문지들을 찾아보시면 이런 소식들은 쭉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좋은 기자들이 여전히 있고 이 기자들이 수율과 제품 정보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을 좀 참고하시면 삼성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쪽에서 이제 패널들만 모셔서 얘기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차피 삼성이 지금 반도체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 레거시 쪽에서 잘하고 있고 국내 두 기업 중에 삼성이 1등 하다가 지금 SK가 1등하는 1, 2위만 바뀌었을 뿐인데 뭘 그렇게 한국 경제를 크게 걱정하냐. SK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HBM의 시대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HBM의 시대가 갑자기 왔어요. 근데 갑자기 왔는데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전문가가 아니어도 디램이라는 것이 너무 빠르지 않아서 대역폭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이 대역폭을 넓히기 위해서
일단 급하니까 쌓았어요. 그러니까 AMD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야 우리 지금 GPU는 한 번에 수백 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왜 메모리는 한 번에 데이터를 하나씩만 주는 거야? 쌓아봐라고 해서 쌓은 거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쌓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부피가 8단, 12단 높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높고 이거 쌓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재들을 쓰기 때문에 비싸요. 훨씬 비쌉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만드는 최신 GPU의 원가의 50%가 HBM이랍니다. 그러니까 원가의 반을 HBM이 차지해요. 너무 비싸고 부피도 크고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빠른 것을 많은 업체들이 생각할 텐데 어떻게 HBM처럼 두껍거나 비싸지 않으면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HBM이라는 미래가 계속해서 보장이 될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것은 HBM을 더 잘 만드는 게 아니고 미래의 어떤 IT 세상의 가능성이 펼쳐질 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디램만 하는 회사입니다. 매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플래시도 합니다. 램만 합니다. 메모리만 합니다. 이 회사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덩치도 여전히 삼성전자의 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삼성이라는 큰 회사와 견준다면. 근데 이 회사에 대한민국의 모든 IT 경쟁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파운드리도 안 하죠. 그 외 다른 이 IT 세상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대한민국의 수출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 GDP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말하는 회사고 이 회사가 성장하지 않은 것이 지난 한 3, 4년간 대한민국의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상황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중요하고 특히 삼성이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가운데 스마트폰 사업 부문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좀 더 유지하고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질문 바운드리 부분이 지금은 실패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키워가느냐 하는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없이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말할 수 없다. HBM이라는 미래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앞으로 더 다른 세상이 올 수 있다. 이를테면 양자 컴퓨터. 지금은 말하기 어렵지만 양자 컴퓨터는 메모리가 없습니다. 메모리라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한 6, 70년 동안 영위해온 폰노이만 아키텍처의 컴퓨터가 아닙니다. 여기는 CPU와 메모리가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가 아니고 큐비트라고 부르는 이를테면 연산장치 하나가 모든 걸 다 합니다. 저장도 하고 뭐 계산도 하고 전부 다 합니다. 물론 이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미래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엔비디아 젠슨 왕도 이번 GTC에서 양자 컴퓨터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양자 컴퓨터로 대세가 통일되는 세상이 온다면 메모리라는 사업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QRAM이라는 걸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HBM이 소용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신다면 하이닉스가 잘한다는 것이 위안이 되지 않는다. 특히 위안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이 그래도 점유율이 1등이고 레거시 칩은 잘하고 있잖아라고 말하는데 이 레거시 칩을 중국이 잡아먹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메모리는 엄청 투자하고 있죠. 네, CXMT가 원가가 안 되는데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정부가 밀어줘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일본을 꺾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조건 이거 굴기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올해 점유율이 한 10%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메모리 시장이 빅4로 재편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레거시를 먹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점유율을 1위 하고 있는 데를 야금야금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자급자족할 수 있다면 삼성을 살까요? 비싸도 중국 제품을 살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렇게 된다면 삼성의 레거시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게 얼마나 갈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맨 앞에 있는 공정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질문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 서 기자가 말씀하신 그런 계속 하락 추세인 기술력과 이런 네. 것들이 바탕이 돼서 기업 평가가 이렇게 낮다면 네. 이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네. 이런 건 어느 시점 정도에 삼성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장부가치,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낮았던 시점이 얼마 전까지 있었고 지금은 뭐 한 6만 안팎에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저평가된 상황인 건 맞고 어떤 계기 아니면 어떤 종류의 기술적인 성취 아니면 어떤 종류의 매출에서 나오는 신호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매출에서 나오는 신호는 쉽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HBM3E라는 제품도 아직 납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봐야 3분기고 3분기에 납품을 시작해봐야 실제로 묻어나는 매출 차원의 성과는 4분기나 되고 근데 이 1년 6개월 늦은 HBM이 얼마나 큰 성과를 내겠느냐 질문을 던져봐도 그렇고 매출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출은 아니고 기술적인 성취들이 뭔가 좀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3, 12단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8단이 나오는 건 크게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12단이 언제 나오느냐라는 거 그리고 4를 위한 원제품이 되는 디램, 원C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느냐 이런 걸 좀 봐줘야 할 거고요. 스마트폰은 다행히 올해는 뭐 나쁘지 않다고는 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마트폰 갤럭시 S 새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늘 역대급이라고 했습니다. 역대급 매출이 나온다는 기사는 너무 많았어요. 그 말은 언론에도 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늘 정체 상태에 있는 스마트폰 사업이 왜 그렇게 잘 된다고 계속 기사들을 쓰는지 실제로 이렇게 계속 잘못된 시그널이 계속 나오면 정말 이번에는 스마트폰 부문이 예전하고는 질적으로 좀 달라져서 좋아지면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왜? 늘 새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역대급 실적, 역대급 제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좀 더 냉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다고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훈련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잘 하진 않는데 댓글 이벤트를 해서 서 기자님의 이 삼성전자 시그널 10권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시그널이라고 말머리 달아주시고요. 시청 소감 작성해 주시면 추첨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 기업이지만 우리 주주들에게 불안함도 주고 또 기대도 주던 말 많은 이 삼성전자 위기와 재도약의 조건들을 오늘 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요. 삼성전자 이야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